오늘은 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 형사고소편 공유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 폭력인지는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범죄 사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 피해를 증거로 남겨놓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66에 전화하셔서 여성의 전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의 연계 설명드렸어요. 이 또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진술은 경찰서보다는 병원 내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간호사분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응급실로 바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를 반드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하면서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수사관이나 여성 국선 변호사가 불편하실 거예요. 남성으로 요청 가능하시고요. 또 반대로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남성 수사관이나 남성 국선 변호사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여성 수사관이나 여성 국선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내 사건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면 수일 내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 진술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타이핑은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영상은 편집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가 되고 그 안에는 피해자의 어조, 말하는 속도, 진술을 할 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PTSD 증상까지도 편집해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다 담깁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혹은 법적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신빙성 높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영상 진술을 하실 때 진술은 일관돼야 하고 증거에 기반한 진술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으로 진술하는 게 좋고요. 만약 증거가 없다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또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어쨌든 가해자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상 진술하시고 정말 힘든 거 알지만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끝나면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고요. 제 경험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PTSD 6년 차고 그러면서 만났던 피해 생존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나게 되면 사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건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2차 피해가 있었는지 등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년에 50명을 만났다면 6년이면 300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신 경찰은 딱 2분이었어요. 검찰 단계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피해 사실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단 1명이었어요. 300명 중 단 1명. 300명은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상 단 1명도 없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도 1000명 중 단 3명이에요. 0.003%. 우리가 형사고소를 해서 현재 2022년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에 준하는 수사나 판결을 기대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 0.003%.
참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0.003%에 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경찰 수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래야 수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하듯이 그것이 반영이 돼야 하고요. 반성문 때문에 감형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근데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겐 사과를 하지 않고 판사에게만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요? 저 같은 사례에서도 제가 용서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그 사과를 받아주고 감형을 해줬단 말이죠. 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제 변호사를 통해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괘씸하고 끝까지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협박이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판사가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판사가 본인의 직업의 전문성을 포기한 순간 이거는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보복을 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스마트워치고요. 이거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면 되세요. 가해자를 바로 연행하거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는 못해요. 그 부분은 참 아쉬워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법원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 100m 안에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바로 연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생길 확률이 우린 높잖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 폭력을 휘둘렀는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몰라요. 경찰, 검사, 판사는 몰라요.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 안내해드릴 건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참여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MRI 검사 결과지라든지 MMPI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건 좀 권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경찰 수사 과정을 말씀드렸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궁금한 게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상으로만 궁금한 걸 물어본 검사도 있었고, 직접 출석해서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소되지 않았을 경우, 즉 불기소됐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검사 개인의 독단적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있어요. 상위 기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거기서도 기각이 되면 항고하고, 항고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법원에 가 있고요.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보죠. 이제 기소가 됐을 경우는 법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될 때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글로만 판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직접 내가 법정에 가서 이 고통스러운 범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권리거든요. 피해자 진술권은 그 누구의 질문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저처럼 PTSD 중증인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진이 봐도 당황하고 놀랄 정도의 증상을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피해자 진술권을 꼭 행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남이었다면, 가해자가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건 무조건 기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래도 된다는 너무 부끄럽고 성숙하지 못한 개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거고요. 여론 재판을 해서라도 저는 가해자 처벌을 할 생각이고요.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을 경우 가해자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성범죄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피해자에게는 잔인한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기피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이 되면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불복하면 재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41조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했을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이 비상상고를 잘 모르는 변호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변호사와 상의 후 이런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민사일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제가 가해자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폭력의 가해자가 있고 폭력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 가해자 측 변호인이 팁이라고 알려주는 게 있대요. 어차피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겁내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주지 않아도 달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가 없다고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이후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소장님께서도 대부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서웠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빨리 그냥 잊고 싶고, 근데 각성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도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대요. 법원의 명령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러 오는 날마다 이 가해자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피해자분들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용기를 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날마다 외박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형들 너무 재밌고 진짜 좋다고 하면서 룸을 빌려서 술을 마시면서 처자식을 어떻게 때려야,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티가 나지 않는지, 계속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경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운이 나빠서 검찰이나 법원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검사를 다루고 어떻게 판사를 다루어야 하는지, 손바닥 위에서 그들을 휘두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집요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돼야겠다. 그때 결심을 하고 제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돼요. 이거 하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워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까지 제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놓고 진행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건 아주 쉬워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저도 혼자 했거든요.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는 곳들 알려드렸죠. 그곳들을 이용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고 절차를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법원을 방문을 하시면 여러 번 방문하지 않게 한 번에 신청 가능하시니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아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끝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재산명시 신청만 했는데 가해자가 겁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송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줄 거 뭐하러. 참 부끄러운 일이죠. 가해자는 끝까지 취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내가 대응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가 너무 힘든데 그 다음은 더 힘들겠지? 어디가 끝이지? 뭐 이렇게 막연할 때와는 이 대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달라요. 우선 더 공유할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유할게요.